그래서 우리 지금 격지재간 계약 30시까지 정리했습니다. 했고요. 자, 그다음 어디를 볼까요, 여러분? 우리 기출문제 봐볼까요? 기출문제 보시면 3-1번 봐보세요. 의사실현 교차청약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기출문제 펴놓고 이게 책은 어디 있냐면은 35페이지 가시면 있습니다. 이번 달은 저 계약의 경쟁체계는 안 할게요. 자, 의사실현 그다음에 교차청약 보겠습니다. 조문 두 개뿐이 없어요. 의의랑 성립식이 쓰는 건데 의사실현이 뭔지 조문이 오시면 됩니다. 사회 때 나왔죠? 자,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게 이 말을 외우셔야 됩니다. 승낙 통지가 왜 필요하지 않다고요?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굳이 승낙 통지 안 해도 돼 그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관습, 보통 관습이죠. 관습에 승낙 통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때는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고 여러분? 승낙 의사표시 필요 없으니까 승낙 의사표시가 있을 때 그러면 안 돼요. 의사표시를 있는 사실이 있는 때. 용산에 가서 컴퓨터 같은 거 맞추면은 그 컴퓨터 그 조립해 달라 그러면 조립 대행하시는 분들은 그 부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어와 평균가를 해가지고 견적을 낸 다음에 오늘 주문을 하잖아. 그럼 걔들도 자기도 도매상에다 주문을 넣어요. 그럼 도매상에서 물건이 바로 날라오거든. 그럼 조립해서 주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이런 컴퓨터는 그냥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죠. 예를 들어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 이걸 주문했는데 그 위에 모델 똑같은 가격으로 나오잖아. 그럼 그냥 보내요. 그쪽에서 그냥 위에 모델로 보낸다니까. 그럴 때가 있어. 근데 받아보면 나도 알아보면 아 위에 게 나왔구나 그러고 그냥 그대로 쓴다니까. 돈도 지불하고 그런 관습이 있다고 그래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걔가 받아가지고 장착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때 계약이 뭐한 거다고? 사겠다는 거지. 성립한다는 거죠. 책 같은 거 사가지고 도장 찍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좀 알아두세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2번에 보시면 서점에서 신간서력 보내오면은 필요한 거 사고 안 사는 거 반품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책에다가 도장 자기 이름 찍었다는 거야. 조민기 문고 이런 식으로 사겠다는 소리잖아. 도장 꽉 찍을 때 이런 거죠. 가구 제작할 때 가구 만들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 만들겠다는 거 승낙한 거지. 아저씨 의자 좀 만들어 주세요. 개당 15,000원 어디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15,000원 만들겠다는 거잖아. 그게 의사 실현입니다. 승낙이 없지만은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니까 계약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교차 청약은 뭡니까? 청약이 두 개 있는 거죠. 내용이 일치한 경우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한 경우. 그 조문에 다 의의 효과 다 들어 있어요. 그게 의의고요. 언제 성립합니까? 양 청약이 도달한 때. 갑이 을한테 우리 집 10억에 팔게 그랬어. 을이 뭐라 그러더 너희 집 10억에 살게 그랬다니까. 갑의 말을 듣고 을이 대답한 게 아니라 똑같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지. 그럼 서로 편지를 받아보고 웃을 거 아니야. 이심전심이라고. 양청에 도달한 때. 사회 때 10회 때 두 번 나왔습니다. 사회 때 10회 때 나왔습니다. 자, 요약제 3-1번 볼까요? 청약과 승낙의 결합에 의하지 않냐고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써라 그랬죠. 그래서 2번 의사실현, 3번 교차청약을 쓴 겁니다. 별거 없죠? 원래 이론적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는데 필요 없어. 그거 안 쓰고 차라리 점수 안 받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안 썼어요. 자, 넘기세요. 그랬더니 10회 때는 이렇게 나왔죠. 좀 길게 나왔죠. 화가 갑은요. 요즘 트렌드라니까. 요즘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단문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걸 준 사례라 그래요. 사례를 빙자한 단문 문제라는 거죠. 3-2번 갑은 미술품 수집상 을에게 자신의 A 그림을 100만 원에 사달라. 매수를 청약한 거죠. 사달라. 매수를 청약했는데 9월 1일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9일을 도달했습니다. 잘 보세요. 도달한 편지를 받고 을이 말한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을은 갑에게 그림을 사겠다. 팔아달라. 매도를 청약한 거죠. 그래서 9월 3일날 보낸 게 9월 5일에 편지를 받고 보낸 게 아니라 그거랑 상관없이 우연히 일치한 경우죠. 편지를 보낸 거죠. 근데 내용이 일치하죠?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발생된 경우 교차 청약이라 그래. 교차 청약을 물어본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갑과 을사의 계약의 체결 여부를 쓰래요. 그럼 뭐 쓰는 겁니까? 당연히 의의하고 성립 시기 쓰는 의의는 뭐라 그랬어요?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한 경우. 시기는 언제입니까? 양 청약이 도달한 경우. 근데 도달한 시기가 다르죠. 갑은 9월 5일 날 도달했고 을은 9월 7일 날 도달했잖아. 그 언제 효력이 될까요? 9월 7일이지. 둘 다 도달한 날짜. 그래서 9월 7일 날 성립합니다. 자, 짜증이 나가지고 답안지에다가 깔끔하게 최소한으로 썼습니다. 5줄. 몇 점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쓰면은
딱 요것만 써서 막 중원본 안 쓰고 딱 요것만 써서 몇 점 줄 것 같아? 15점은 줘야 됩니다. 16점 옛날 16. 근데 올해 시험 작년 시험 같은 경우 이렇게 쓰면 14점 줬어. 굉장히 점 짰더라고. 미친놈이야. 아니 더 이상 쓸 게 뭐 있어? 맞췄잖아. 뭐 있어? 썼으면 좀 줘야지. 원래 민법은 80점 만점이야. 20점짜리 문제를 완벽하게 쓰면 16점 줘. 20점짜리 20점 주는 경우 없어. 제가 모의고사 풀 때 여러분 2점 주거든. 올해 작년 합격하신 분이 저 우리 수기 써놨더라고. 조 선생님이 단점이 있대. 점수를 너무 후하게 준대 이런 거. 저는 왜 점수를 후하게 주냐면 시험용에서 그렇게 못 씁니다. 모의고사니까 쓰는 거지 시험용에서 못 쓴다고. 그래서 점수 준수를 준 건데 그 써놨더라고. 조 선생님 단점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자꾸 손으로 칠판을 짚는데. 두 번째 단점은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신대. 그렇게 써놨더라고. 농담이겠죠. 근데 실제 점수 채점할 때는 완벽하게 쓰잖아. 그럼 16점 줘. 80점 맞죠? 16점 줍니다. 올해 작년에 몇 점 줬다고? 14점 줬어. 그 쓰신 분들 합격된 몇 명 중에 그분 답안지를 제가 집에 갖고 있거든. 거기서 답안지 갖고 있는데 그렇게 썼대 자기가. 그 답안지 썼는데 14점 받았어. 그래서 미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70분이 안 준 거야. 원래 80이 만점인데 16점을 줘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이걸 씁니다. 왜? 이거 아껴가지고 다른 거 쓰면 돼. 다른 거. 그래서 14점만 맞아도 돼요. 됐죠? 어렵지 않죠? 근데 실제 시험에는요 이게 안 나오고 3-4번이 나올 겁니다. 위란 이건 A급 문제입니다. 3-4번은 모든 강사 교재 다 들어있어요. 근데 변호사 수업용 책에는 안 들어있죠. 걔들은 이거 안 합니다. 자, 갑은 평소에 사업상 잘 알고 있는 을이 중고자동차를 구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후 15일날 전해 듣고 을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 자동차를 500만 원 팔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죠? 매도 청약. 내다 500만 원. 10월 2일까지 연락 달라고 그랬거든요. 청약 기간을 정했죠. 528조로 가는 거죠. 승낙기한을 정했죠. 528조 1항, 2항, 3항이 적용되는 겁니다. 을은 갑의 자동차를 몇 번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한 번 타본 적도 있었어. 몇 번 생각을 해보다가 다른 차를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짜증나죠. 이건 문제 푸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쓸데없는 문장이잖아. 변호사 시험 이런 문장이 들어갑니다. 요거 한번 하고 바로 들어가서 9월 25일 날 저녁에 서신으로 편지를 고했던 승낙 발송이죠. 9월 25일 승낙 발송. 그런데 그 서신이 우체국의 업무착오로 10월 5일은 연착이죠. 무슨 연착? 사고 연착. 우체국의 업무착오잖아. 9월 26일에 보냈으면 10월 1일은 25일에 보냈으면 10월 29일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10일 걸렸잖아. 사고 연착이죠. 그런데 갑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무시했대. 무시하면 안 되죠. 연착 통지 의무가 있잖아. 연착 통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착 안 한 걸로 보죠? 그럼 무슨 말이야? 9월, 10월 이게 들어간 걸로 보는 거야.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승낙 발송 시 9월 25일 날 계약 성립하는 거. 그거에 생각이 나야 돼 이제. 결론은 생각이 났죠. 그래서 두 가지 물어봤습니다. 성립 여부, 성립 시기. 성립 여부는 뭐예요? 성립했죠? 연착 통지 안 했으니까 연착 안 한 걸로 성립했어. 시기는 언제라고? 격지자가 아니니까 해지 조건서에 따라서 승낙 통지 발송 시인데. 근데 그 해지 조건서 정지 조건서는요 설명하는 데 차이점이 있는 거지. 시기는 똑같아. 승낙 통지 발송 시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 목차를 외우세요. 시험 문제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올 거야. 여부 물어보고 오른쪽이 시기 물어볼 거야. 됐죠? 이 답안지는 10분 답안지로 돼 있어. 왼쪽이 5분, 오른쪽 5분으로 돼 있다. 좀 길죠? 그 시간 느리신 분들은 이거 줄여야 돼. 자, 지금부터 줄여봅시다. 근데 왼쪽은 줄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립 여부 나오시면은 뭐 길게 안 쓰고 바로 들어갔죠? 승낙기한을 뭐한 경우, 정한 경우. 정하지 않은 경우는 쓸 필요 없겠죠. 이 문제는 관련이 없으니까. 그럼 528조를 쓴 거죠. 첫 번째, 승낙기한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제가 일부러 공부하시라고 가로는 조문도 써놨습니다. 승낙 통지가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이제 꺽 셀고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한 발생이다. 사고 연착이라는 걸 쓰지 마라 그랬죠. 청약자는 지체 없이 연착 통지하셔야 된다. 연착 통지하지 않을 때는 연착하지 않은 걸로 본다. 조문 두 개 딱 썼죠. 자, 사안의 해결 너무 좀 길게 썼어. 세 줄인데 한 줄만 써도 돼. 그냥 뭐라고 쓰면 됩니까? 그냥 쭉 봐가지고 우체국이 업무착오로 연착한 경우니까 연착 통지 안 한 걸로 봐가지고 계약을 뭐한다? 성립한다. 그렇게 쓰면 됩니다. 저는 너무 자세히 쓰니까 너무 길게 썼어. 여기서 한 줄 줄여야 됩니다. 그냥 이제 우체국 업무착오로 연착한 경우이기 때문에 연착 통지 안 했기 때문에 연착하지 않은 걸로 보고 계약은 뭐한다? 성립한다. 그렇게 쓰셔도 돼요.
자, 오른쪽에 시기. 자, 학설 대립 써야 되죠. 자, 여러분 이제 글씨 느리신 분은 여러분 격제는 기하 선택식이 있잖아. 문제점 X 안 써도 돼. 여러분 이런 거 앞으로 제가 쏘는 것을 안 써도 되는 이렇게 표시할 거야. 세모 이렇게. 생략 가능이라는 뜻입니다. 생략 가능 표시야. 자, 글씨가 느리면 뭘 생략하라고? 서론을 생략하는 거야. 요즘 변호사 시험 서론 안 쓴다 그랬죠? 옛날에 사법시험은 서론, 문제 제기, 본론, 문제 해결, 산행 이렇게 세 개 썼거든. 이게 방식이 미갈식이야. 이렇게 옛날에 꼭 이렇게 썼었어. 서론 이게 문제 제기 이렇게 쓴 다음에 그다음 또 본론을 쭉 써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 씁니까? 여기다가 사안 해결 또는 문제 해결 그래가지고 이렇게 답안지를 썼다고. 문제 이렇게 썼는데 요즘 변호사 시험 이렇게 안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요즘에는 두 가지식이야. 1. 결론. 이게 뭡니까? 요거 문제 해결. 요거 쓰고 두 번째 뭐야? 근거 또는 이유. 이게 뭐죠? 요거 본론.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근데 이 근거 이유는 다 뭘로 쓴다고? 다 판례로 써. 판례로. 그렇게 돼 있으면 문제. 그래서 이렇게 쓰게 돼 있거든. 실제 답안지도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이 답안지도. 실제 우리 수험생 이렇게 써서 합격한 사람도 있어. 무조건 생략하고. 그래 그 시간 느리신 분은 이거 뭐 하라고? 무조건 생략해도 돼. 쓰면 좋지. 쓰면 점수 줘. 근데 그 시간 느리는데 어떻게 써? 그래서 생략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바로 뭐만 쓰면 된다고? 학설대로 바로 써도 됩니다. 됐죠? 자,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격지제강 계약은 발송한테 성립한다고 돼 있는데 528조 1항에서는 도달하지 않으면 성립 안 한다고 돼 있어서 양조항 관계가 문제된다. 이게 문제 제기죠. 학설대로 두 개 쓰는 거잖아. 정적건설, 해적건설. 그래서 도달을 기다렸다가 발송한테 성립한다는 정적건설 동그라미. 발송한테 일단 성립하는데 도달 안 하면 성립 안 한다는 해적건설 사술이다. 선생님 근데 왜 거기 학설 대립은 썼는데 학설 비교는 왜 안 썼어요? 학설 비교까지 쓸 여력이 없잖아 우리가 지금. 다음 페이지 한 장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죄송합니다. 앞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 거기 격지지 않은 계약 선임 시기에는 학설 대립도 있고 학설 비교도 있지만 케이스 문제 풀 때는 학설 비교는 필요 없어. 그건 학설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비교는 생략하고 뭐만 쓰면 됩니까? 학설 대립만 쓰면 돼. 생략도 있죠. 다 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힘드니까 학설 대립 쓰고. 이건 사안얘기를 잘 써. 이거 사안얘기 외우세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학설은 설명이 달라지는 결론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안얘기를 좀 외워주세요. 자, 빨간 펜. 어느 학설에 의하든지 어느 학설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학설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안 해결 또는 문제 해결 이래도 됩니다. 사안 해결 문제 해결 아무 상관없어 그건. 어느 학설에 의하든지 승낙 통지가 도달하면은 언제 성립한다고? 발송한테 성립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요 문장을 좀 외워주세요. 정지조건서, 해지조건서는 어떻게 성립할 거냐의 차이점이 있는 거지. 일단 기간 내에 들어가면 발송한테 530일 때 성립한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성립 시기는 언제죠? 발송한테 9월 25일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 선생님 학설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면 학설은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럼 너무 내용이 없게 돼버려. 그러면은 그럼 아무것도 쓸 게 없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쓰라는 거야. 2번은 쓰라는 거야. 그 시간대로 1번은 생략해도 되고 문제점은 가로를 세우면 생략해도 되는데 학설은 내용을 좀 써야지. 근데 학설 쓸 때 여러분 그 1번에는 정적권, 해적권 쓰고 2번에 뭘 써놨습니까? 해지적권을 타다가 쓰는 거 있잖아. 그것도 가로를 세우면 그런 거 안 써도 돼. 어차피 판례가 없으니까 결론은 필요 없어. 판례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2번도 가로를 세모. 제가 생략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그건 글씨 느리시면 쓰지 말아. 여기서는 결국은 뭐만 쓰면 되냐면은 문제점도 안 써도 되고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그거 쓰고 바로 사안 해결 쓰면 돼요. 학설 대립 쓰고 그다음에 사안 해결 이렇게 쓰면은 점수 14점 맞아. 14점 15점 주게 돼. 저는 무조건 20점 주죠. 그렇게 쓰면 난 20점 주는데 됐죠? 예상 문제입니다. A급 예상 문제입니다. 그 이 문제뿐이 없어요. 모든 강사, 모든 책에 다 들어 있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또 하나 할 게 뭐냐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3-5번 근거 제시형 문제 연착간 승낙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자 물어볼게. 시험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쭉 나왔어. 연착된 승낙을 나왔으면 여러분 답안지 어떻게 써야 돼?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어. 내 이 문제를 준비했으면 목차가 생각이 날 거 아니야. 준비 안 했잖아? 그럼 승낙 다 쓰면 돼. 거기다 그냥. 내가 외운 거 뭘 외웠어? 청약, 승낙, 합의, 계약의 성립 시기 이거 외워놨잖아 머릿속에.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왔다고? 연착된 승낙을 쓰라고 나왔다니까. 그럼 나는 연착 승낙에다 목차를 외운 적이 없잖아요. 그때 앉아가지고 연착 승낙 목차를 만들었는데 아씨 목차가 안 만들어지니 포기. 그러면 안 된다니까.
뭐 쓰면 된다고? 승낙 다 쓰라니까 그냥. 그러면 10점 이상 무조건 나온다니까. 왜? 교수님이 이 새끼 이거 목차 다 썼구나 알고 준다니까 이렇게.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쓰잖아. 이 목차를 쓰잖아. 그러면 15점짜리. 왜? 이걸 알고 쓰는 목차잖아. 정확하게. 자, 물어볼게. 연착했단 말은 두 가지가 있었어. 기억나세요? 언제 연착한 경우 있어요? 기간을 정했는데 연착한 경우. 그 다음에 기간 안 정해 연착. 그게 딱 떠오르는 거지. 근데 목차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여러분? 2번 기간을 정한 경우. 3번 기간 안 정해. 이렇게 잡았지. 됐죠? 그 다음에 1번도 생략 가능이야. 1번 의의도 가로 열고 세모. 막 줄이는 거야. 연착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연착의 뜻이 그거지. 기간을 정하면 기간 후에 도달한 거고요. 기간 안 정하면 뭐죠? 상당 기간 후에 도달한 거죠. 1번이 연착의 의의를 쓴 건데 연착의 의의 모르는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생략하는 거지 바로. 그래서 바로 2번, 3번 써도 됩니다. 자, 기간을 정해놓은 보세요. 원칙 볼게. 또 조문 쓰는 거야. 자, 기간 내에 도달 안 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죠? 그럼 계약은 성립 안 하는 거죠. 나가래 됐습니다. 자, 하나 쓸 게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530 보시면 보통 연착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이걸 뭘로 볼 수 있다고?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거냐? 그 문장을 써줘야 돼, 여기다가. 그 보통 이 연착된 승낙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걸 따로 목차를 잡아 써도 되는데 여기다 붙여 쓰는 게 더 이뻐. 원래는 연착하면은 청약은 효력을 잃고 계약 성립 안 하는데 보통 연착의 경우는 뭐 한다고?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고. 얘는 못 쓰는 거야? 사고 연착이지. 얘는 사고 연착이죠. 보통 기간 도달 발생일 때는 연착 통지 해주셔야 되고 연착 통지 안 하면은 연착 안 한 걸로 본다고. 밑줄 친 거 딱딱 읽으면 읽혀지죠? 문장이 쓰면 되고. 자, 안 정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도달해야 됩니까?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되죠. 상당 기간에 도달 안 하면 청약의 효력을 잃고 계약 성립 안 하고. 또 뭐 나오겠습니까? 연착된 승낙은 새해처럼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되셨죠? 요것은 완벽하게 그 문제에 맞춘 목차고 생각이 안 나면 못 쓰면 된다고. 그냥 승낙 다 쓰면 돼요. 머릿속에 생각나는 승낙 다 쓰면 돼. 그때는 승낙 제끼를 여기다 써야지. 승낙 앞에서는 승낙 제끼를 창약에 썼기 때문에 안 쓴 거잖아. 근데 승낙을 다 쓸 때는 승낙 제끼를 써야지. 528조 529조를 쓰는 거야. 거기다 드립다 쓰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청약과 청약 효력 유인까지 썼었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청약이. 자, 36페이지 가시면요. 오늘 지난달에 여기 좀 하다 끝났는데 계약 책에서 과실 책임이 있죠? 이거 조금 하고 갈게요. 자, 프린트물로 가시면은 프린트물을 자꾸 요약처로 가시면은 자, 24페이지 가세요. 개체과 줄여서 개체가라 그래요. 계약 책에서 개체가라 그러고 A급 문제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이거 다 쓰는 거 있잖아. 왼쪽으로 다 쓰면 10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전부 쓰는 것도 외워놔야 돼. 시험 문제에서 계약 체계상 과실 책임에서 약수라치 그러잖아. 이거 다 써야 됩니다. 의의, 법적 성질, 적용 범위, 목차 3개로 나눠 다 쓰는 겁니다. 오른쪽에 판례 빼고 다 쓰잖아요. 그럼 딱 10분 걸려요. 다 쓰는 건데 우리 시험에 그렇게 안 나왔어. 우리 시험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 4-1번에 뭐 있었습니까? 그 중에서 적용 범위 1번에 계약 교섭 부당한 중도 파기라는 거 있거든요. 그게 4-1번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건데 요게 시험 문제 나왔던 게 4-2번입니다. 계약 성립 부당 중도 파기. 죄송합니다. 이건 그건 아니고 이건 저 온시역 불능이죠. 넘겨 보시면 4-3번이 개체가에 관한 겁니다. 4-3번이 두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다 나왔습니다. 나올 게 없어 여기서. 나올 문제 두 문제가 다 나왔다니까. 둘 다 또 케이스로 나와요. 다 예상했던 문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시 나오면은 다시 또 온시역 불능 다시 25페이지 나와 보실래요? 온시역 불능 무효인 경우 있죠? 여기 나올 것 같아요. 535조 개체가 이게 나올 것 같은데 거기 옆에 거기다 A라고 써놓으세요. A급이라 약수령 A급이라고. 이건 전체에다가 A로 표시되기 때문에 안 써져 있는데 요것만 쓰는 건 나올 것 같습니다. 535조. 자, 간단히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할게요. 자, 다시 개체가는 뭐냐면 여러분, 자, 의의를 외우셔야 됩니다. 체계를 위한 준비 단계 또는 성립 과정. 그 준비 단계랑 성립 과정이 같은 이야기 같은데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일방이 이게 여러분 계약 체결이 계약이 제대로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 이런 표현 또는 채권자 그런 표현 안 쓰고 일방 상대방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일방이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이 손해를 가했을 때 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합니다. 개체가라 그래요.
자, 법적 성질은 독일약입니다. 계약 책임이냐, 뭐 불법행위다, 뭐 법정 책임 이런 걔네들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에 대해서 이걸 뭐에 따라 해결한다고?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 없으면 법적 성질을 안 쓰셔도 됩니다. 생략 가능합니다. 가로 열고 세모 하셔도 되고. 조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그 법률 관계에서 손해배상을 받고 싶잖아. 내가 손해를 입었어. 그럼 손해배상 받아야겠지. 그러면 우리 법에 손해배상 발생이 딱 4번 나오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체불 손배입니다. 채무 불이행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395 조문이고요. 이걸 여러분이 이러면 이게 오른손으로 때린다 생각해봐. 오른손으로 패는 거야. 손해배상 해줘 이렇게 하는 거야.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는 이게 불법행위 당하잖아. 그러면 그게 계약관계 이거 계약관계 있었을 때 채무 불이행 있잖아. 없으면 불법행위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왼손으로 때리는 거죠.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기사가 난폭 운전하면 넘어졌어요. 그러면 기사 다쳤잖아. 기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죠. 뭘로 가능하지? 그때는 둘 다 가능해. 얘는 버스를 탔기 때문에 운송계약이 있는 거잖아. 그럼 기사가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는 위반한 거죠. 그럼 이걸로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판례는 이거랑 경합을 인정하거든. 근데 다쳤잖아.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었잖아. 그럼 이것도 가능하다고. 두 번째는 내가 버스 안에 타고 있다 당한 게 아니라 지나다 버스에 치였어. 그럼 이건 없죠. 뭐만 모두만 가면 됩니까? 이것만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는 둘 중 아무거나 봐도 오른손 왼손 다 따려도 되고 어떨 때는 뭐만 가능하다고? 이것만 가능한 경우도 있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게 손해배상 양대 책임이라 그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채무 불이행이든지 뭐는 불법행위면 되는 거야. 이 독일서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 생겼냐면은 독일하고 우리나라가 요건 조문이 똑같거든요. 이게 조문이 달라. 이게 우리나라 처음 법을 만들 때 요 조문을 독일 법을 안 따라가고 그 당시 법을 만드신 국회의원께서 독자적 조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장모 국회의원께서. 독일법이 이상해요. 독일법은 왜 그러냐면요. 독일법에서는요. 왼손으로 때리는 게 제약이 있어. 불법행위를 정해놓은 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고. 우리나라는 쉽게 돼 있다고. 약간 이해가 되셨죠? 어떤 문제 생겼다고요? 백화점을 들어갔어. 물건을 사러 간 게 아니라 화장실 이용하러 간 거야, 여러분이. 화장실 갔다가 또는 물건을 사러 갔다 독일 교과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융단을 보러 갔다가 융단이 창고에 있다 그래서 창고로 걸어가다가 양탄자가 넘어져 다쳤다니까. 그럼 둘 간에 계약관계 있어 없어요? 없잖아. 아직 계약서 안 썼잖아. 이건 안 된다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면 되죠? 울로 가면 돼. 독일은 울로 못 가. 독일은 그런 경우에 불법 손배 청구가 안 된다니까. 독일 교수님이 어떤 설명을 했냐면 이거 원래 안 되는 게 이게.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거 하나 만들어내. 그걸 개체가라 그래. 그 이름도 붙여서 뭐라고? 그게 계약청에서 과실이라는 거야. 그럼 뭐라고? 책임지라는 거야. 이것도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하라는 거야. 이걸 독일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우리나라는 없는 내용입니다. 불법행위로 갈수 없을 때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걸 두고 이게 성격이 뭐냐는 거야. 이게 성질이. 이게 이거다고 보는 사람이 계약 책임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불법행위 책임설.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새로 만들어낸 법정 책임설. 이렇게 세 개가 대립하는 거라니까. 독일 얘기입니다. 독일 얘기예요. 이 세 가지 법적 성질은. 그냥 우리나라 뭐라 그랬다고? 계약고소의 부당한 중도파기를 뭐라 그랬다고? 불법행위라고 그래. 왜? 우리나라는요. 이걸로 갈 필요 없어. 우리는 뭘 해결하면 되죠? 다 요걸 해결하면 돼. 우리나라에서는요. 요걸로 가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는 뭐만 가냐면 온시적 불능 있죠? 온시적 불능의 경우만 개체가라 그래. 계약이 온시적 불능해가지고 계약이 무효가 되잖아. 계약이 무효가 돼서 효력이 안 생기잖아. 그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거든. 그때만 개체가라고 불러. 요것도 시험에 나왔고 조금 전에 들었던 계약의 부당 중도파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아 이거 한글 또 하려니까 재미가 없네. 다시 법적 성질 보시고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개체가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묻기 힘든 애매한 경우에 독일에서 손해배상을 묻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독일에서는 세 가지를 다 인정합니다. 첫 번째 준비 단계, 두 번째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오른쪽에 무효 취소인 경우. 동그라미 쳐보세요. 독일은 이 세 가지를 다 뭐라고 부른다고? 개체가라고 부릅니다. 독일에서는 다 개체가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만 개체가라고 부릅니까? 오른쪽에 3-1번이 있죠. 온시적 불능 요것만 개체가라고 불러. 자, 가로 하나 써놨죠. 그 535조고요. 그 535조 제목이 계약책에선 과실입니다. 대단한 거야.
이게 저 독일법을 그 당시 독일에는 그 당시 개체가 이론이 있었는데 요걸 안 따라가고 뭐라 그랬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요것만 개체가고 나머지 다 뭘 해결한다? 다 요걸 해결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것은 독일 이론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일반적 개체가를 다 쓰라 그러잖아. 그럼 이걸 다 쓰는 거지만은 온시오플은 개체가 쓰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3-1번만 쓰는 겁니다. 3-1번만. 3-1번이 4회 때 나왔어요. 온시오플은 무효인 경우가 4회 때 나왔고요. 왼쪽에 1번이 있잖아. 계약 체결 준비 단계. 그게 7회 때 나왔습니다. 시험에 나올 두 문제가 다 시험에 나왔어.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됐죠? 한 5분만 더 할게요. 계약 체결 준비 단계 그것 좀 볼게요. 자, 이 문장이 여기까요. 계약 체결을 위한 접촉이 계속되는 동안에 당사자 일반 과실로 상대방의 손해를 준 경우에 접촉 결렬로 계약이 불성립되었다 할지라도 당사자는 계약 재산 과실금을 지하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근데 좀 조심하실 거 옆에 보세요. 판례는 이걸 뭘 해결한다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판례는 뭘 해결한다? 불법행위로 봅니다. 이 문제를 판례는 뭘 해결한다? 불법행위로 해결합니다. 이걸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라 그러는데 판례는 이걸 뭘로 본다고 여러분? 불법행위로 봅니다.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써 있어.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4-1번 가볼게요. 제가 따로 써놨어 목차를. 4-1번 가보세요. 이걸 유시가 말로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 법적 성질 보시면 학설은 뭘로 본다고? 개체가. 학설은 앞에서 봤었죠? 개체가 독일 이론입니다. 개체가로 보는 학설이 있다고 되어 있죠? 판례는 뭘로 본다고? 판례는 2번을 보시면 판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약 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뭘로 본다?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되셨죠? 됐죠? 자, 교과서 보시면 여기에 관한 판례가 몇 번이냐면은 36페이지에 있어요. 기본서 36페이지 보시면은 그 밑에 판례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판례가 한 개 판례입니다. 왼쪽에 굵은 글자 1번, 오른쪽에 두 개, 오른쪽에 있는 거 있잖아. 이 세 개가 한 개 판례입니다. 이 코엑스 1000억불 기념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코엑스 1000억불 기념탑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지난달도 여기까지 봤거든요. 오늘도 여기까지는 볼게요. 그래야 또 진도를 맞출 수 있어서. 그저 삼성역에 코엑스 있잖아요. 코엑스에 있는데 종합전시장 코엑스가 있고 코엑스 주인은 누구냐면 무역협회야. 거기 삼성역에 가시면 55층짜리인가 무역타워 있잖아. 그 주인이 무역협회 그 땅 전부 무역협회야. 앞에 옆에 옛날 개발할 때 그 무역협회가 갖고 있거든. 무역협회는 대한민국 무역상들의 모임이야. 무역업자들의 모임이거든. 55층. 제가 그 40몇 층 올라가 봤거든. 와 높더라고. 그 밑에 소음이 하나도 안 들려. 개미 새끼처럼 보이던데. 코엑스가 무역업자들의 모임이라 그랬잖아. 90년도 중반대가 우리나라가 1000억 불을 된 거야. 77년도 100억 불이었거든. 20년 만에 10배로 돼 1000억 불이 된 거야.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뭘 만들기로 했다고? 1000억 불 기념탑 사건을 1000억 불 수출 1000억 불 기념탑 사건을 만들기로 한 거죠. 그래서 교수님 5사람한테 돈 500만 원씩 주고 시안을 내서 좀 내라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신모 교수가 실제 이름은 심씨 아닙니다. 하여튼 신모 교수라 그래. 이 사람이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당신이 당선이 됐으니까 뭐 하라고 준비하라 그런 거야. 15억짜리입니다. 15억짜리 프로젝트고 저게 완성이 되면은 이윤이 20% 3억을 버는 거야. 할만하죠. 조각가 이거 납품하면 3억 버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거 하려고 그래서 직원도 뽑고 작업장도 구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한 2년쯤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 그래 하지 말래. 왜 나가래 됐대. 나가래 됐대. 하지 말래. IMF가 터진 거야. IMF가 터졌는데 이거 만드는 게 힘이 빠지잖아. 그래서 나가래 됐대. 하지 말래. 근데 중간에 이거 하자고 계약서 안 썼거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가래 됐대. 그러면 계약 시기가 어떻게 돼? 불발된 거죠? 계약 접촉 과정에서 그 무역협회 고의과실로 인해서 계약이 불발로 끝난 거잖아.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3억 벌기가 날라갔잖아. 그래서 좀 무역협회랑 사이가 나쁘게 지내면 안 돼. 가만히 있었거든. 근데 그다음에 무역협회에서 뭐 장보고인가 뭐 상을 또 만든다 그래가지고 내심 기대를 했어. 나한테 연락이 올 거라고. 근데 나한테 연락이 안 오고 애국 작가한테 맡긴 거야. 애국 작가한테 수익이야로. 이 양반이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이거 쫙 설명해 주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래도 되냐 그랬더니 변호사가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런 경우를 우리 판례는 뭐라 그런다고?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라 그러는데 불법 행위를 해결한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이렇게 말한 거야. 독일서는 뭐라고 말할까? 계약체계상 과실이 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겠지. 우리나라 뭘로 말한다? 불법 행위로 말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해주냐면은 2번 볼게요. 얼마를 치료해 주냐면은 자, 며칠 정도 볼까요? 다 읽어볼까?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기준 끊고 그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해서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 체계를 신뢰한 상대가 있게 될 상당 인과의 손해를 끊고 자, 몇 줄?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믿었던 것에 의해서 입은 손해 그걸 줄여서 신뢰 손해라고 해요. 또는 신뢰 이익의 손해 그런 말도 써. 믿어서 얻었던 이득을 손해봤다는 신뢰 이익의 손해를 말도 씁니다. 근데 신뢰 손해를 봐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러한 신뢰 손해라는 거 예를 들어놨죠.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계약 준비 비용 요게 신뢰 손해입니다. 재료 사들이고 종업원 뽑고 가게 얻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했을 비용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끊고 아직 계약 체결에 관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에 계약교섭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좌절되리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하며 그게 뭐냐면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 그건 신뢰 손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제안서 작성하라고 500만 원을 줬거든요. 근데 실제 돈이 10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차액 500만 원 달라 그랬더니 대법원이 그건 줄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건 손해보다 어쩔 수 없다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저 광고 같은 거 제안서 만들었다가 그거 떨어지면은 그거 돈 달라 그러면 말이 됩니까? 내가 감수하는 비용이죠. 그래서 그건 안 들어갑니다.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은 X. 그 다음에 또 뭐도 들어가냐면은 정신적 고통 위자료는 준다 그랬어. 위자료 받았어. 저를 안 뽑고요. 외국 작가한테 맡겨서 너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었다네. 그랬더니 그래요? 위자료 드릴게요. 1000만 원 드릴게요. 그래서 위자료는 된다 그랬습니다. 자, 신뢰 손해 된다 그랬잖아. 뭐는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건 안 돼. 이행이익의 손해 있거든. 이행이익의 손해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제대로 이행이 됐으면 얻을 이득 그걸 손해 본 거야. 제대로 이익이 되면 얼마 3억 번다 그랬잖아. 이윤 그건 안 해줍니다. 그건 안 드립니다. 뭐만 해준다고? 신뢰 이익의 손해. 요것만 해줍니다. 요건 해준다는 거죠. 요건 배상해 주는데 이건 안 해줍니다. 또 뭐 안 해준다 그랬어요? 제안서, 견적서 작성하는 거 안 해준다 그랬죠? 그건 감수하는 비용이라 그랬잖아요. 신뢰서는 안 들어갑니다. 안 해줍니다. 근데 뭐 해준다고? 위자료는 위자료 청구는 인정해 줍니다. 몇 푼 안 되거든. 위자료는 인정해 줍니다. 우리 판례는 이걸 뭘로 풀었다고요? 개체가가 아니라 불법행위로. 약간 이해가 되셨죠? 눈물나게 강의했거든. 그리고 나온다 그랬어. 이거 나오면 이 판례 알면 쉽게 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다음 페이지 볼까요? 4-3번. 자, 요거 보고 집에 갑니다. 자, 7-7의 1문이죠. 볼게요. 자, 문제 길죠? 근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어른 교육권을 건립하기로 하고 건립 방법에 대해서 5인가량의 설계자를 선정해 가지고 건물에 대한 설계 시안 작성을 의뢰한 다음에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한 개의 시안을 선정한 다음에 그 선정된 설계사와 교육관에 대한 설계를 체계라고 했다는 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뭘로 바꿔요? 천억불 기념탑은 뭘로 바꾼 거죠? 교육관으로 바꾼 거야. 심지어 설계사 5사람도 똑같아. 5사람도. 그걸로 만든 거야. 거두를 안 내고 교육관을 바꾼 거지. 갑 설계사는 신무교수죠. 제안에 응모하기 위해서 제안서 작성 비용 300만 원 줘야 안 줘요? X. 안 준다 그랬죠? X잖아. 300만 원 안 주죠. 어른 갑의 시안을 당선자로 선정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갑과 설계계약, 설계대금, 그에 따른 재반 사정을 정한 구체적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가 당선 사실 통지로부터 2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교육관 건립을 취소하기로 해 통보했다. 이게 뭐야?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 계약서를 안 쓰고 중간에 낯짝바로 지은 거잖아. 누구 잘못이라고? 누구 잘못이면 을 잘못이잖아. 을 잘못.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없던 거. 그럼 나 그동안에 그 갑은 뭔 잘못이냐고. 부품 기대로가 망가졌잖아. 그래서 갑이 당사자를 통지 후에 설계 계약이 체결될 걸 믿고 얼마를 들었다고? 설계비 500만 원. 여러분 교육과 설계 준비 비용이 뭐야? 계약 준비 비용이잖아. 500만 원. 얘는 실력이 들어간다 그랬죠? 5.
500만 받을 수 있어. 됐죠? 자, 문제가 짜증이 났어. 자, 우리 문제 알겠죠? 자, 문제 볼게요. 1번이 중에 갑은 을에게 계약책에 대한 관심을 물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거든. 심지어 그게 배점이 30점이야. 20점도 아니고. 원래 20, 20인데 여기서는 30, 10으로 하네. 교수님 이게 중요해. 자, 물어볼게. 물을 수 있어 없어? 물을 수 있어 없어? 개체가 물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써야지. 학설은 물을 수 있다. 판례는 불법행위다. 교수님이 그걸 아냐고 물어본 거야. 독일은 이걸 뭘로 푼다? 개체가. 우리나라 판례는 뭘로 푼다? 불법행위. 이걸 하냐고 물어본 건데 그렇게 말했거든. 시험에 나오면은 둘 다 써야 한다. 학설도 쓰고 뭐도 써야 한다. 판례. 그래서 2번 봐보세요. 2번 뭐라고 썼습니까 여러분? 학설. 그 다음에 이 양그림은 뭐 써? 판례. 둘 다 썼잖아요. 1번 문제 소재는 생략 가능입니다. 가로를 세면 생략 가능 안 써도 되는데 2번에 학설 판례 다 써야 한다니까요. 학설은 뭘로 본다고? 개체가. 판례는 뭘로 해결한다고? 불법행위. 자, 오른쪽에 우리는 뭐에 따라 풀어야 됩니까? 판례에 따라서.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판례에 의하면 쓰고 의뢰 행위는 계약에서 부당한 중도 파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갑은 가해자 을한테 불법행위 조문인 750호에 따라 소론 청구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가 되셨어요? 그렇게 목나와 위쳤거만 시험 끝나고 만나고 선생님 그 개체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례 써냐? 아니 그 개체가 판례 왜 써요? 판례를 쓰라고 코엑스를 말하고 코엑스 무효회피도 말하고 타워 올라 다 말하잖아. 아 그거 써야 돼요? 써야지. 그거 물어보는 건데 그거. 그렇죠? 이해되셨죠? 물어보는 사람이 독일하고 우리 차이점 물어보는 거라니까. 그럼 여러분은 안다. 나는 독일도 알고 우리도 안 써. 여러분 판례만 써도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 교수님 다 어디 사람이라고? 독일 유학파야. 현재 학설의 상황도 쓰고 판례도 쓰고 결론은 뭐에 따라서? 판례에 따라서. 이해되셨죠? 목록 외쳤는데. 그리고 2번은 또 잘 썼대. 그럼 뭐하냐고. 2번은 10점인데. 2번은 요거 쓰는 거잖아. 지금 이거 쓰는 거. 이해되셨죠? 오른쪽 2번 보겠습니다. 범위 볼게요. 자, 오른쪽도 문제 소재는 가로고 셈 안 써도 됩니다. 자, 손해배상 범위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중도 파기 나왔죠? 뭐가 된다 그러죠? 마지막 줄? 신뢰 손해 한정된다. 됐죠? 양가리바 제안서, 전적서 작성 비용은 안 한다. 됐죠? 작성 비용은 안 한다. 그 견적서 다음에 점은 필요 없는 건데 점이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유죄로는 될 수 있다 그랬죠?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쓰지 말고 문제를 조금 써주셔야 돼. 이거. 근데 제가 문제를 너무 좀 길게 썼어. 간단히 쓸게요. 1번은 다 써야지. 제안서, 견적서, 작성 300만 원 안 들어가니까 청구할 수 없다. X.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교육권 설계 준비비용 500만 원 청구할 수 있다. 실리 손해니까 5. 그 다음에 3번 위자료는 조문에는 없죠? 아니 사안에는 없죠. 사례는. 그래서 언급은 없지만 위자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사족.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그냥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3번은 좀 너무 자세히 썼네. 2번만 자세히 쓰고 3번은 좀 간단히 써도 되는데. 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7회 때가 지금까지 최근에 사람이 가장 쉬운 문제였어요. 왜? 그 코엑스 천억불 우리 판례를 알고 있었잖아. 썼는데 그때 떨어지신 분들은요. 2번을 열심히 쓰고 1번에다가 판례를 언급 안 해가지고 떨어지신 분들 많았어. 꼭 언급하셔야 됩니다. 교수님들 판례는 현찰이고 학설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는 학설도 중요해. 개체가는 다 독일 다 갔다 오시니까 둘 다 써야 돼. 여기 학설을 써야 됩니다. 됐죠? 다음 시간에 앞에 나와 있는 4-5 이식 불능 있잖아요.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